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직업과 경력 개발 두 번째 시간으로 행복한 미래의 직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사람마다 의미가 다를 텐데요. 단순히 직업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둬서 자기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라든지 자기 삶의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오늘의 학습 목표는 직업에 대한 욕구와 직업을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의 조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정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 겁니다. 보통 누구한테나 왜 일을 합니까? 뭐 일을 왜 해요? 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크게는 돈과 행복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한 10년 정도 직장 생활 10년 이상 해보신 분들 보통 한 뭐 대기업의 한 과차장들 아니면은 이제 보통 일반 기업에서는 팀장들 이런 분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서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 이거밖에 할 게 없어서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 출발점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조직 생활을 하면 되게 파란만장하게 많이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보통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자기 직업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죠.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들도 특히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뭐 대기업에 입사하던 중소기업에 입사하던 신입사원들이 퇴사하는 기점 자체가 입사 후 한 3년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해요. 보통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부터 한 거의 한 15, 16년 전? 그 정도였던 그것도 더 됐네요. 제가 2003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는 사실 그때도 IMF 이후에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서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뭐 앞으로 한 10년이면은 다른 회사에 가야 될 거다.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 뭐 정년까지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진 않고 다른 회사에 가야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보통 신입사원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입사 후에 한 3, 4년 정도 그러니까 뭐 직급으로 치면 한 대리 정도 되는 시점이겠죠. 그 정도가 되면 이직을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직을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서 이제 직업인, 뭐 사회인, 직장인 뭐 여러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하면 대다수가 대부분 첫 번째 보는 조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연봉일 거예요, 연봉.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세속적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받는 급여나 연봉 기준이 높은 데들을 선호를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일 겁니다.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이냐. 그 순위는 사실 바뀔 수도 있어요.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에는 좀 경기가 어렵고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보상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한 15년 이상 했고 저는 아주 사원으로 들어가서 뭐 대단한 임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초급 임원 정도까지는 경험을 했어요. 직장 생활에서. 되게 빨리빨리 승진도 했고 뭐 그 후에는 빨리빨리 사업을 차리고 이렇게 했는데 일을 하면서 저도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면 일이 즐거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모든 게 다 커버가 되겠지. 그러니까 뭐 내가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나 회사에서 보기 싫은 사람이나 아니면 뭐 그런 뭐 직장에서 좀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다 돈을 내가 연봉을 많이 벌고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는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구나를 느끼면 다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점점 직급도 올라오고 빨리 승진하니까 연봉이 많이 올라갔겠죠. 그러면서 느낀 거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뭐 몇 가지 이제 세상이 바뀌는 것과 일에 대한 부분들을 연계지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4차 산업혁명 뭔가요?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사실 정말 처음에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이 여기저기 다 쓰는 수식어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예전에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서 처음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가 뭐 보통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접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뭐 열연기관 얘기도 나오고 방직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게 산업혁명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계속 발전을 해와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지식사회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뭐 노동으로 다 모든 것을 커버를 하고 노동을 중심으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 다 세상을 지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 중심이 됐었겠죠. 그 다음에는 다 쓸만한 걸 만들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다음에 서비스였겠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사회가 됐고 서비스 사회가 되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예전처럼 뭐 기술을 배워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식적인 테크닉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단순히 우리가 뭘 잘 조립하고 뭘 잘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경제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경제 생활에서 얻은 수입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도 많이 느끼겠지만 TV 광고에도 가끔 나오죠. 방구석에서 이제 유튜버만 해도 일반 직장인보다 뭐 몇 배 정도가 아니라 몇백 배, 몇천 배 수입을 얻는 사람들도 많죠. 과거 같으면 그런 것들이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직업이냐? 유튜버가 직업이야? 그게 뭐 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만한 어르신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직업으로 자리를 잡아 있습니다. 유튜버가. 그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 우리가 딱 뭘 만들고 팔고 사고 하면은 공장이나 유통업체나 뭐 이런 거 마트 이런 걸 떠올렸다면 지금은 사실 그 물류를 보관할 창고가 있으면 물건을 팔 장소가 없어도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거의 뭐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거기서 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변화겠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들은 첫 번째는 이제 전문 서비스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집에 집 수리를 받으면서 느낀 건데 예전에는 뭐 배관을 봐주시는 분, 배관공이다. 그러면 그 배관공이 와서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했는데 지금은 그분들 나름대로도 더 세분화된 전문 분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배관만 보고 어떤 사람은 무슨 수압만 보고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다른 부분들만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점점 세분화돼 가고 있고 그 서비스가 세분화돼 가는 것과 동시에 그 서비스에 대한 가격도 사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여러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단순히 어떤 우리가 무언가를 수리하는 서비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우리가 지적으로 제공을 받는 서비스 뭐 제가 카운셀링을 한다던가 컨설팅을 한다던가 뭐 코칭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그게 무형의 서비스는 사실 값어치를 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뭐 부르는 게 값이고 또 어떻게 서비스를 받은 사람도 그 값이 제 값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은 전문 서비스들이 뭐 앱으로도 그렇고 뭐 실생활에서도 그렇고 많이 세분화되고 나눠지고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거기에 대한 값어치가 어느 정도씩 그 가치가 정해져서 뭐 우리가
예전에는 한번 카운셀링을 받는데 뭐 20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 20만 원 제대로 준 건지, 뭐 20만 원 혹시 내가 또 10만 원만 줘도 되는데 20만 원 준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정말 20만 원어치 서비스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의문이 생겼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유통시키고 판매하고 하는 것 자체도 뭐 10만 원 정도면은 뭐 1시간 동안 카운셀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세분화된, 지금하고 서비스가 굉장히 색달라지지 않더라도 그것들이 쪼개져서 전문화된 서비스가 될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강연을 했던 친구들이 스타트업의 조그만한 이제 스타트업 하는 대표들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정말 각양각색의 서비스가 다 있는데요. 제가 되게 지금도 좀 기억에 남는 서비스는 핸드폰으로 강아지를 조련하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이제 강아지를, 내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이제 조련사가 나와서 강아지를 케어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별로 없고 그런 서비스를 창출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지금은 뭐 굉장히 그런 류의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이 되게 다양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이 밑에 또 보시면 미디어와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미디어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은데, 과거에는 저희가 원격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원격이라는 거는 저희가 비대면, 지금 비대면이라는 말이 더 맞겠죠. 거리를 두고 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서울에 있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뭐 한 전라도 전주쯤에 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 사람한테 전화 통화를 하거나 뭐 컴퓨터로 채팅하는 정도가 전부였다면, 지금은 그 사람이랑 실시간으로, 저희도 뭐 줌으로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 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들도 많이 발달해 있고,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영상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을 해서 그 사람이 꼭 나를 만나지 않아도 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꼭 그럼 사람을 만나야 되나? 만나지 않고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도 경험을 해본 건데, 새로 이제 만들어진 앱에서 자기소개서나 경력개발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컨설팅을 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그런 서비스를 하면 그 돈을 받는 것도 사실 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 내가 뭐 전화로 그런 상담을 한다, 뭐 아니면 컴퓨터로 뭐 자료를 첨삭을 해준다, 뭐 이렇게 하면, 아, 그 사람이 나한테 제때 돈을 넣어줄까? 뭐 그 사람이 받고 그냥 배째라 그러고 돈을 안 넣어주면 난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에서, 앱에서 하는 서비스에 들어가면 저도 그 앱에 등록을 하고 그 사람도 그 앱에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등록을 하면 아예 안전하게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계좌는 거기다가 입력하고, 이 친구가 저한테 서비스 받을 금액을 먼저 다 예비적으로 입금을 해놔야 제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제가 결과를 주면 이 친구가 그 서비스에 대해 승인을 하면 저한테 돈이 들어오게 되는, 그렇게 그 서비스 앱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뢰감하고 안정감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서비스는 뭐 그 분야 아니더라도 여러 분야에서 또 앞으로도 많이 발달을 하겠죠.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기반이 이제 전문화되는 것도 있지만 미디어랑 정보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기계화가 돼가는 겁니다. 사람 대신에 기계가 대체를 하는 거죠.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많이 배웠는데, 뭐 다품종 소량 생산이냐, 뭐
대량 생산이냐, 단일 품종 대량 생산이냐 이런 것들 많이 배웠는데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희가 가장 뭐 가까이 있고 맨날 보는 자동차 생각을 해보죠. 1차 산업혁명 시대는 저희가 뭐 말이 끄는 마차나 아니면은 수레를 바퀴에 달린 수레를 저희가 끌고 다니는 게 보편적인 일상이었다면 1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나고 나선 증기기관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기차라는 것도 있고 자동차도 이제 열연기관이 달려있는 자동차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저희가 많이 이제 대표되는 자동차 하면은 뭐 학교에서 책에서 많이 봤겠지만 헨리 포드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포드 T형 자동차 얘기가 나오는데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저희가 그렇게 막 어렵게 자동차를 개발을 하고 자동차는 일부 부유층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전유물이었죠. 근데 2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노동자들이 1년 정도 저축을 하면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라는 것도 생기고요. 대량 생산이라는 것도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누구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대량 생산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차량이 많이 개발이 나중에는 됐지만 처음에 이제 단일 품종인데 한 품목을 여러 가지로 이제 개발을 하는 시대가 왔었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갖지 못했던 거를 지금은 질이 좋고 나쁘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냥 한 개씩은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된 게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삶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됐을 때는 컴퓨터나 인터넷, 제가 아까 얘기한 이제 지식정보 사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저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예전에는 뭐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자동차에 타면 에어컨 틀라 그러면 막 이렇게 버튼형 다다다다다 이렇게 돌리는 이런 에어컨을 틀면서 다녔겠죠. 초등학교 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정도에는. 근데 중고등학교 오면서 이제 대학 오고 지금 뭐 부모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나 뭐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은 더 잘 느끼겠지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막 찬바람에서 뜨거운 바람으로 다다다다 이렇게 버튼을 돌려서 방향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까? 온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뜨거운 바람, 찬바람 조합해서 나옵니다. 요즘에 차에서. 그리고 예전엔 라디오도 막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버튼식을 돌려가면서 찾았죠. 그 다음엔 우리가 개발해냈던 게 조그 셔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동그란 버튼이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 조그 셔틀이 있었는데 그 후에는 지금은 어때요?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찾아줍니다. 라디오 채널을. 그런 것처럼 자동차가 예전에는 기계였는데 지금은 하나의 큰 컴퓨터가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도 늘 느끼지만 여러분 핸드폰 다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요즘에는 뭐 차나 집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핸드폰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핸드폰 하나면 뭐 요즘에 많이 쓰는 소카 서비스 같은 거 그런 거는 핸드폰으로 차 키를 대신합니다. 스마트 키를 대신하고 운전을 할 수 있게 다 도와주고 차에 이상이 생기면 스마트폰으로 이제 경고 메시지가 오죠. 그게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를 거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제 컴퓨터 인터넷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우리가 지금 더 많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됐다면 지금은 우리가 뭐 IoT라고 하죠. 인터넷 오브 띵즈라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집에 보일러를 켜놓고 어디 미국 여행을 갔어요. 그렇다면 집에서 계속 사람은 없는데 보일러가 돌아가겠죠, 겨울에. 그러면은 갔다 오면 이제 가스보일러 요금이 막 3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럴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무슨 과학박람회에서 봤던 것들이 뭐 이렇게 버튼 하나로 커튼을 열고 뭐 거기서 이제 물을 끓이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초등학교 때 과학박람회에서 봤는데 지금 그런 거 다 됩니다. 지금 냉장고나 세탁기나 뭐 보일러나 이런 것들은 다 연결이 되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뭐 요즘 마당 달린 집에 사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이제 정원에 물을 줘야 되는 스프링클러를 켜야 된다. 이런 것들도 그 타이머들이 다 있어서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타이머를 부착을 해놓고 기계와 연결을 해놓으면 저희가 그 타이머를 틀고 끌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그게 이제 IoT.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더 개발되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뭐 얼마 전은 아니고 몇 년 전에 이세돌 씨랑 그 알파고랑 바둑대회 하는 거 보신 분 많을 텐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진화가 돼서 AI끼리 조합을 해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다고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유토피아하고 디스토피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유토피아는 되게 아름다운 미래죠. 우리가 생각하는 꿈꾸는 미래 장면일 텐데 디스토피아는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가 터미네이터 생각하면 됩니다. 터미네이터 영화 엄청 시리즈로 많이 나왔으니까 한 번쯤은 봤을 텐데 터미네이터 보면은 미래의 기계들끼리 싸우고 기계들끼리 지배를 하죠.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게 이제 터미네이터가 그려낸 디스토피아인데 핵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이 되다 보면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보통 직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내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제 사람이 창의성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새로운 것들이 더 많아지면서 우리 삶이 더 편해지고 또 이제 윤택해진다 그러죠. 더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그것도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AI에 대한 디스토피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디스토피아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 CPS라는 말이 나오는데 CPS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이버 공간과의 상호 연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저는 아직 그 책을 보지는 못했는데 친한 선배님이 거기 출판사에서 나왔던데 메타버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근데 메타버스 책이 뭐 여러분이 사서 읽어보셔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책의 컨셉이 이런 겁니다. CPS입니다. 그러니까 실세계 사이버 공간의 연계인데 이거는 제가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제 6페이지에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변화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림인데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예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영화인데 레디 플레이어는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는 게임의 세계와 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요즘에 TV에서도 재방송도 많이 하던데 영화 채널 같은 데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보면 그 메타버스라는 말도 너무 쉽게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가상세계의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저 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사이버 세상에선 한 사람의 뭐 직장인일 수도 있고 뭐 게임 유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저의 아바타가 대신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는 아바타란 말도 좀 옛날 말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저의 뭐 분신 더 옛날 말이구나. 뭐 아바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 사람이 그 사이버 공간에 내가 현실 공간에 나를 대신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수업도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죠. 저도 안 해봤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병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실제로는 모두 겪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도 메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독감도 있었죠. 인플루엔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들은 그 전염병을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치료약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백신을 어쨌든 개발을 해서 사망률을 굉장히 현저히 줄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사망률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 거죠. 뭐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큰 병인데 우리가 그것들은 그냥 뭐 지금 코로나 같은 단계로는 생각을 안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들 중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범위 안에 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같이 이런 사회가 계속되면 벌써 그 사회를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온라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직장 생활도 그렇고 뭐 우리가 일상생활도 그렇고 지금 뭐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같이 생활을 집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집 밖으로 뭐 일부러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좀 해야겠다 하지 않는 한 안 나가는 날도 많아요. 저도 재택근무를 하는 날도 많고 그리고 이제 되도록 대면을 해야 되는 일 때문에 대면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뭐 뭘 사러 나가거나 이런 것도 되게 한정적으로 하고 거의 다 집에 있죠. 근데 집에 있다 보니까 그럼 일은 하고 경제 활동은 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성향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은 초기 단계이지만 더 많은 방식으로 또 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다양한 방법이 뭐가 될지는 진짜 그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처럼 완전히 어딘가 뭐 대한민국이라는 가상세계 서버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저는 뭐 여러분을 한테 강의를 하고 여러분은 제 강의를 듣고 이런 것들도 저도 이제 뭐 그 레디 플레이어 원에 보면은 그런 감각까지 느낄 수 있는 수트를 입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입고 서로가 얘기하고 뭐 행동하고 이런 거를 다 비대면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살 날이 충분히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마흔이 좀 꽤 넘었는데 제가 죽기 전까지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뭐 이렇게 진화하고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까요? 일에 대한 시장이. 그 생각을 해보면 그 기점은 IMF입니다. IMF가 뭐 국제통화기금이에요.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라고 이렇게 그거의 약자가 IMF인데 IMF가 우리가 예전에 IMF에 대해서 너무 지금도 뭐 IMF가 좋은 기관은 아닙니다만 인식 자체가 나쁘다 보니까 IMF 하면은 마치 뭐 국가가 부도가 나는 사태 자체를 IMF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IMF는 국제통화기금의 약자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라가 외화에 대한 보유고, 외환이죠, 외환. 달러에 대한 보유고도 너무 적고 이제 경제가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이 되면 돈을 빌려주는 기관입니다. 근데 돈을 이제 미국이 주축이 되어 있죠, IMF는. 근데 IMF가 돈을 빌려주는데 그 돈을 빌려주는 게 조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변화까지 일으키게 되는데 과거에 IMF가 96년, 97년 요쯤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식을 지향하는 일본식 구조였어요. 되게 웃기죠.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사회는 미국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 많죠. 저는 그게 일본이건 미국이건 되게 사대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미국을 지향을 해요. 미국 사람처럼 뭐 계약하고 미국 사람처럼 뭐 사고하고 협상하고 이런 걸 지향을 하는데 사실은 사회 구조 자체가 옛날 식민 지배를 받고 그때부터 일본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 한 군데 들어가면 거기에 굉장히 로열티를 가지고 충성심 있게 다녀야 되는 게 사회의 미덕이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은 회사에서도 그 사람을 해고시키지 않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지금은 일본도 좀 바뀌었지만 예전 종신고용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업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생활이 끝날 때까지 한 회사가 그 사람의 고용을 보장하는 거예요. 얘가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한 회사는 얘가 큰 잘못을 하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노동 탄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꼬박꼬박 월급을 줘요. 그리고 계속 정해진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뭐 굉장히 자기 개발 잘하고 자가 발전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IMF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고 뭐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뭐 계속 이제 좀 잔인한 얘기긴 한데 개구리를 물에 넣고 계속 뜨거운 물 찬물에다 넣어놓고 계속 가열하면 그 개구리가 그냥 거기 안에서 즐겁게 헤엄치고 살다가 그게 끓어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IMF가 오면서 우리 사회에 요구했던 건 돈만 준 게 아니고요. 그런 종신고용이라든지 그래도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의 범위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뭐 직무에 대한 개념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뭐 시간 뭐 한 시간에 얼만큼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느냐 이런 개념들도 생기고 이랬는데 그때부터 구조조정을 한 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줄이는 결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실제로는 뭐 한 0.5명이 하는 일이었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들어오면서 야 너넨 우리한테 돈까지 빌려 쓰는 주제에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써? 최소한으로 써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건 효율적이지가 않잖아. 라고 해서 한 사람을 해고를 시키고 남은 한 사람이 나머지 일까지 다 맡게 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제가 써놨는데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졌고 이게 종신고용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불안정 고용. 근데 불안정 고용이라는 말이 되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학교 다닐 때 경제학을 했는데 완전 고용이라는 말도 되게 좀 상대적인 얘기인 거예요. 불안정 고용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딱 정해진 정규직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불안정 고용이란 말이 나오는데 지금은 여러분도 이제 사회에 나갈 때 또 느끼겠지만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뭐 완전 고용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건물에 뭐 청소하시는 분, 뭐 건물 경비하시는 분, 또 뭐 건물에 또 기계 보시는 분, 설비 보시는 분 이런 분들 다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런 거 저희는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뭐 청소 업체를 대신 쓰고 거기에 이제 얼마씩 비용을 주고 1년 동안 우리 건물을 청소해라 하고 우리는 사실 그 사람하고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잖아요. 청소부 아줌마가 청소를 하시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그걸 건물주가 물어주는 구조인가요? 지금은 아니죠. 예전에는 직접 다 고용했어야 될 때는 우리 건물에서 청소부 아줌마가 청소를 하다가 다리를 삐끗하셨어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들어줬던 산재보험에서 그분 치료비를 대줄 수 있으면 대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거고. 근데 지금은 저는 그냥 청소 용역 업체를 쓰는 건물주예요. 그렇다면 청소 용역 업체가 그 아줌마에 대한 뭐 치료비를 주든지 아니면 뭐 산업재해 보험에서 처리해 주는데 그건 그 업체가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고용이 형태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효율성을 명분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안정성은 굉장히 떨어지죠. 여러분도 그 노동자분들이 뭐 저도 노동자긴 하지만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데모크레이션이죠. 이제 막 그 분규를 하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좀 여러분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 왜 우리가 막 머리띠 두르고 싸우는 걸 보면 저거 어차피 뭐 대기업이랑 싸워서 되지도 않을 텐데 저거 왜 싸우지? 뭐 시끄럽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저도 지나가면서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싸울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당함이 있으니까 그걸 주장을 하겠지 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는 작용 반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쪽에서만 바라보고 한쪽에서만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한쪽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약간 노동자 입장에서 많이 기술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더 경쟁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근데 저는 그때까지 우리나라 사람 경쟁력이 없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다 살았죠. 근데 그 경쟁력이라는 게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 보는 경쟁력과 그냥 생각하는 경쟁이 치열하다, 사람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느낌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는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되겠지만, 일에 대한 강도나 내용이나 또 처우나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썩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나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는 앞으로 조금 더 좀 창의적인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는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가 같은 생각에서 일자리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더 별로 좋아질 게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근데 과거처럼 뭐 그냥 월급 따박따박 주고 나 편히 이렇게 사는 그런 일자리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어 국가공무원 시험도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도 일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일자리는 계속 꾸준히 노력하지 않고서 자기 개발까지는 아니더라도 먹고 살고 생존할 수 있는 일자리도 이제 적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력의 선택 방향이라고 제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회사한테 우리가 충성, 헌신, 능력 뭐 이런 거 이렇게 화살표를 했는데, 우리가 회사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도 제가 뭐 삼성전자에 갔다, 그럼 삼성전자에서 제가 뭘 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삼성전자 다녀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 정말 과거형이에요. 지금 뭐 저희 부모님도 그렇죠. 저도 예전에 이제 KT에 다녔었는데, KT에 다닐 때는 저희 엄마 아버지가 KT에서 아주 정년퇴직까지 할 줄 아시고 동네방네 우리 아들에 대해 물어보면 우리 아들은 KT에 다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KT에서 지금 이제 그만두고 사업을 하지만 뭐 끝까지 KT에 다닐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내 경력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맞았기 때문에 그 회사를 저도 선택을 하고 회사도 저를 선택을 해서 서로의 계약 관계로 이제 저한테는 경력 개발이고 회사한테는 저한테 성과를 바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낸 거지. 사실 뭐 KT라는 것만 가지고 제가 그 회사의 모든 것을 뭐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이랬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세대의 저보다도 더 젊은 여러분한테는 너무 회사에 헌신하고 막 이런 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회사랑은 저랑은 되게 계약 관계인데.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개인한테 월급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일을 주잖아요. 일에 대한 성취감이나 뭐 네트워크나 그 사람의 자기 개발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회사도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는 그냥 회사가 월급만 주면, 월급만 많이 주고 뭐 보너스 많이 주면 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월급과 기본 급여와 인센티브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정말 성장하고 그 사람이 만족감을 느끼고 회사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가 회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입사를 할 때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로 입사를 더 많이 하게 되죠. 예전에는 뭐 회사 브랜드만 보고 입사를 했다면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복에 대한 이제 뭐 제가 이제 돈과 행복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행복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보통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가장 밑에 넓게 있는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맨 마지막에 자아실현 욕구까지 이렇게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많이 이전에는 하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 연구해 보면 이런 것들도 좀 바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생리적인 욕구나 안전 욕구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소속과 사회적 욕구를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존경에 대한 거, 맨 마지막에 자아 실현에 대한 거를 느낀다고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 순서가 좀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리적 욕구나 안전의 욕구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도 자아실현 욕구를 더 앞에다가 두고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계층 관계였던 거죠. 밑에 게 해결이 돼야 위에 걸로 갈 수 있다는 관계였다면 지금은 이것들이 다 병렬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 다섯 가지를 동시에 갑자기 다 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설명할 때는 밑에 게 해결돼야지 위에 걸로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많이 했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고 근데 제가 지금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도 보고 또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그 층위 관계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또 다섯 가지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고 제가 이 중에 추구하지 않는 게 생길 수도 있고 또 제가 밑에 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해도 위에 거를 추구하면서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대한 것들은 이것들의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욕구와 직업의 단계 뭐 이거 제가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요. 요즘에 많이 설명하는 그림을 가지고 온 건데 뭐 2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소속과 사회적 욕구가 중요했다면 3차부터는 이제 존경에 대한 거, 4차는 자아실현 이상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회가 발달하면서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먹고 사는 거 생존 자체가 걱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밑에 욕구들에 대한 게 강했겠죠. 근데 지금은 이 밑에 욕구들에 대한 게 상대적으로 약해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뭐 밖에 나와가지고 사냥을 하거나 풀을 뜯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욕구는 당연히 비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달성하고 싶어지게 된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직업인이 돼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직업을 가지려고 지금 학교도 다니고 뭐 학교 다니는데 그냥 공부가 좋아서 다니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학교 다녀서 뭔가를 더 큰 걸 해보려고 학교를 다니지 그냥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저도 사실 뭐 대학원 공부까지 하면서도 그렇게 뭐 더 큰 걸 해보고 싶다, 더 많은 걸 해보고 싶다 해서 학교를 다닌 거지 그냥 공부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가지고 다닌 건 아니거든요, 저는.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건 제가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행복한 직업인이 가는 건 뭐 4차원 이렇게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우리는 이전에는 사실은 뭐 지금도 사실 다르지 않지만 돈을 많이 추구를 해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회만큼 자본주의 하는데 자본주의가 아니라 배금주의라고 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돈 거리는 사회가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좀 발달하고 의식도 많이 달라지고 이래야 되긴 하겠지만 그 모습이 사실은 그 지금 이제 많은 패닉 상태를 겪고 있기도 한데 유럽식의 사고예요.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뭐 여행도 그렇고 일 때문에도 그렇고 유럽 쪽을 가보면 저도 느끼는 게 거기는 사실 그 샌드위치를 만드는 청년들 모습만 봐도 굉장히 활기차고 좋습니다. 우리나라 청년한테 샌드위치 만들어서 파는 걸 하라 그러면 그렇게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표정은 숨길 수가 없죠. 그렇게 나와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나라도 지금 시급이 높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8,000원대까지 갔죠. 근데 거기는 시급이 대략 제가 봐도 한 11,000원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가나 이런 재반 복지까지 다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샌드위치 가게에서 하루 8시간만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구조 자체가 뭐 월세도 비싸고 물가도 너무 비싸고 하니까 의식주에 대한 생존 자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행복한 직업인이 되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샌드위치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면 뭐 평생 샌드위치 가게에서 열심히 일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해서 소득을 얻어서 먹고 살 수 있고 또 뭐 국가에서 또 내 소득에 따라서 복지 혜택도 주고 이런 구조라면
행복한 직업인이 되는 게 더 빠르고 쉽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 최저시급이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요. 실질 연봉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3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근데 그때 연봉이나 지금 연봉이나 총액에서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물가는 한 두 배는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집세 같은 것도 엄청 올랐죠. 혼자서 그리고 수도권의 일자리가 굉장히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감안하면 혼자서 산다고 해도 1인 가구라고 해도 수도권의 1인 가구가 25%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인 가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돈이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 본능적으로. 행복한 직업인이 되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뭐 경기도 같은 데는 기본소득에 대한 것들로 청년들을 지원하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 금전적 지원 자체도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일자리를 나눠야 되고 한다 그러면 이 사회 구조 자체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고 같이 공감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많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득권층이 아무것도 손에서 놓으려고 하지 않고 선거 때만 사회 변혁을 외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직장인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자기 스스로 만족이 또 안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상대방하고 비교가 심한 나라 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돈을 벌면 만족스러운 삶을 꾸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충분히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기도 하고요. 최소한 이제 생활 비용을 다 벌고 있다고 해도 매일 옆에 사람이랑 비교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고관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와 개인이 모두 노력을 해야 우리나라에도 행복한 직장인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물가도 되게 높고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근데 영국 사람들 얘기를 저희가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많이 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지금 사실 신분제도 남아 있어요. 뭐 엄격하게 따지면. 근데 신분제도 남아 있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행복도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뭐 자살률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과연 그 청년 개인 한 사람이 노력해서 된 걸까? 전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사회의 의식 자체도 변해야 되고 제도나 규제도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구조로 많이 바뀌어야 되려면 지금 부모 세대들이 자기가 쥐고 있는 걸 또 많이 놓아주어야 됩니다. 저는 보통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회에 대해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한 사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구조로 다 같이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 지금 우리가 뭐 육각형 큐브를 맞춘다 그러면 한두 색깔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 한두 색깔 어떻게 맞출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육각형을 다 뒤집어서 전체 판을 맞출 생각을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고민도 많이 되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 자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의식을 점점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 여러분의 만족도의 기준을 바꿔 나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사회도 함께 노력을 해줘야 우리는 정말 행복한 직장인, 행복한 직업, 그리고 직업을 가짐으로써의 만족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는 제가 이번 주에 과제로 내줄 건데 제가 시트를 지난주처럼 올려줄 거예요. 근데 이건 자기 생각을 적는 겁니다. 뭐 남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으면 돼요. 나한테 직업의 의미가 뭔지. 뭐 제 친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니까 내가 너의 직업의 의미는 뭐냐? 라고 얘기하면 나의 직업의 의미는 돈 벌기 위한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좋아요. 다 자기 생각을 한번 적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예시를 놨어요.
서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파일로 만들어 봐도 좋고 나중에 이제 프린트해서 자기 책상에 하나 놔도 좋은데, 제가 5년 정도에 한 번씩 제가 생각하는 직장인의 모습, 내가 앞으로 추구하고 싶은 방향을 스크랩을 합니다. 여기저기 뭐 잡지에서도 하고요. 컴퓨터, 요즘에 이제 컴퓨터로 사진을 찾아서 하는데, 이거는 제가 한 5년, 6년 전쯤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거는 돈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꿈꾸는 모습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자기 목표점이 생겨서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수업을